안녕하세요. 오늘도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오직급 이면정입니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나를 믿는 유일한 신이다. 나는 나를 믿는 유일한 신이다. 예,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꾼다. 이 책을 빨리 읽고 싶은데 이 책도 읽어야 되고 저 책도 읽어야 되고 책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런데 잘 읽지는 못하고 예, 아니 이거는 좀 뭔 내용인지 다시 한번 처음만 좀 잠깐 보려고 그래요. 일단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꾼다. 블록체인이 그 돈을 쫓아가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아직도 잘 사실 모르는데, 블록체인을 알면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그 엑스피어 코인이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졌는데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해서 당연히 위변조 할 수 없고 해킹할 수 없고 탈중앙화 기술이면서 브릿지 기능까지 있고 브릿지 없이도 이제 이렇게 수압이 가능한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온보딩 기능도 있습니다. 예. 그런 대단한 우리 엑스피어 블록체인 기술이 알면 진짜 이제 돈을 버는 길목에 딱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돈을 왕창 이렇게 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혁신 김종현 지음. 예. 김종현 씨는요, 텍사스 주립대학교 공학박사고 서울대학교 공학 석사 학사이십니다. 김종현은 국내 금융권 최초의 정보보호 분야 전임 임원으로 국민은행의 CISO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로 보안 업무를 총괄하던 2015년부터 블록체인을 비즈니스에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첫 직장인 삼성 SDS에서 국내 최초로 외환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2000을 구축하였다. 국내 100여 개 금융회사의 외환거래 정보를 연결하고 외환 보유고를 산정하는 이 사업이야말로 블록체인 기술로 구축해야 할 시스템이었다. 삼성전자 유럽 법인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2002년 수행 후 IBM, 부주, 알렌, 해밀턴, 언스트 앤 영과 같은 글로벌 회사에서 금융권 차세대 시스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관련 경험을 쌓았다. 아주대에서 블록체인 관련 강의와 연구 활동을 했고 과기 정통부 블록체인 PM을 수행하며 블록체인 전략과 R&D 사업 기획을 통해 대규모 1133억 원의 블록체인 예타 사업을 통과시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발전 전문위원과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의원을 지냈고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는 가상화폐 없는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프라 블록체인 홀딩스 대표를 맡고 있다. 네, 그래서 블록체인은 정보 고속도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혁명의 시대의 하루. 블록체인이 디지털 자산 혁명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가져다 줄지 하루의 시나리오를 통해 느껴보자. 한 달 전에 100명이 공동 구입한 대치동의 100억 원 꼬마 빌딩에서 은행 이자보다 높은 월세 22만 원을 처음 받고 은행 예금과 달리 부동산 가치 상승도 기대하며 뿌듯한 하루를 시작한다. 평소 거래하지 않던 은행의 신용대출 이자가 주 거래 은행보다 낮아서 스마트폰에 있는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귀찮게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히 신규 등록한다. 이때 DID 분산증명을 활용하여
원천 징수 영수증에서 연봉을 제외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회사명을 제외한 재직증명서를 보내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저녁에는 단골 골목 식당에 갔는데 주차장이 없어 거주자 전용 주차구역에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2시간을 주차한다. 금주에는 김창렬 화백 21년 92세로 별세의 물방울 1973년작을 집에서 감상할 수 있다. 2016년 3월에 K옥션 홍콩 경매에서 5.1억 원에 낙찰된 이 그림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거래 덕분에 직접 소유하지 않고 50명이 1,000만 원씩 내고 공동 구입하여 일주일씩 돌아가며 소유한다. 기존에는 미술품 공동 구매가 있었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작품의 복제, 위조, 소유권 변조 우려를 없애주어 안심하고 소액으로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었다. 미술품은 렌트도 가능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화는 공유뿐만 아니라 재산 증식에도 기여한다. 가상화폐로 캠핑카를 렌트하여 금주 주말에 떠날 예정이다. 오늘 지불한 가상화폐는 모두 한 주 동안 열심히 블록체인 관련 글과 식당 후기를 작성하고 보상으로 받은 것이다. 블록체인 가상화폐 여기 어려운 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DID 분산증명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을 바꿀까? 지금 세상은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공룡이 고객 데이터를 소유 및 독점하고 있다. 유럽연합, EU의 GDPR 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 권리가 강화되며 개인이 본인 정보를 다른 기업에 이동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 주체인 개인이 저장하고 통제하는 데이터의 민주화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때 개인의 핸드폰에 직접 저장된 정보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 위변조 여부를 보장하는 수단이 바로 블록체인의 역할이다. 분산 장부를 통하면 정보의 독점과 비대칭성을 해결하고 특정 기업 관리하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블록체인은 데이터 문화를 바꾸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더 많은 참여자가 동시에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 고속도로이다. 블록체인이 기존 기술에 비해 데이터를 더 빠르게 또는 더 많이 저장하는 기술은 아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보다 오히려 더 불편하고 저장 속도는 느리지만 많은 사용자 간의 직접 연결을 통해 우버처럼 자원 또는 정보 공유하게 해준다. 인터넷이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고 우리의 생활 기반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꿨다면 블록체인은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는 온라인 세상을 개인이 주체가 되는 탈중앙화 세상으로 만들어준다. 블록체인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제3자 없이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인프라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더 많은 컴퓨터를 동시에 연결하고 정보 공유를 더 편하게 빠르게 투명하게 만든다. 정보 공유의 가치를 극대화해주는 블록체인 고속도로가 구축되면 제3자의 도움이 없이 누구나 정보를 공유하고 분산 아이디를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블록체인 고속도로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블록체인의 진정한 역할이 구현될 수 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블록체인 기술을 인공지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양대 기술이라고 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와 같은 유망 신기술에 비해 블록체인의 역사는 짧지만 거의 전 산업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처럼 기대를 받고 있다. 전가의 보도.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도와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 분야에 대한 기대가 보는 관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블록체인은 기존 유망 기술과 달리 기술이면서 동시에 사고 방식과 문화의 변화를 요구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이 기술 자체의 변화를 가져온 반면 블록체인은 플랫폼 사업자 중심의 비즈니스 관행을 바꾸고 있다. 거래를 중개하는 제3의 신뢰기관을 소프트웨어인 블록체인이 대신하면서 개인과 개인 간의 직접 거래를 통해 과거의 경험에
하지 못한 탈중앙화 혁신이다. 이제 블록체인이 기대처럼 도깨비 방망이로 사용되려면 기술의 완성도에 대한 기다림과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은 특정 산업만이 아닌 전체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 기술이지만 기술 성장 초기인 지금은 블록체인 기술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가장 효과가 큰 산업 분야 또는 킬러 앱을 찾아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이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은 다음 세 가지의 경우 기존의 중앙화된 시스템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첫째,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 시스템 통합을 위한 주도권 갈등이 있을 경우 참여자 모두가 주체가 되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적합하다. 둘째, 서로 다른 기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데이터 교환이 문제가 될 경우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장부를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새로 시작하거나 거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의 중앙화된 서버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보다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에 정부 투자가 집중되는 현실에서 블록체인 산업은 가상화폐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 가상화폐의 제도권 내 허용 여부로 갈등이 계속되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추진 동력이 분열되고 있다. 블록체인의 효율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제는 투기성 리스크가 있는 가상화폐 논쟁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킬러 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동시에 고위험 고수익 펀드에 대한 규제처럼 향후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금융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규제가 준비되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블록체인 비즈니스 설계자와 기술 입문자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입문서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1장에서 3장은 주로 금융 분야, 4장에서 5장은 비금융 분야의 적용에 대한 기술 전망을 기술하였고 6장은 블록체인 기술 입문자를 위한 기술 자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논의한다. 2장에서는 공인인증 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블록체인 기반 분산 인증 DID의 발전 방향을 논한다. 3장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디파이 서비스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디파이 기반 금융혁신의 방향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탈중앙화 블록체인과 관련된 규제의 한계와 10가지 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기대 효과를 통해 블록체인 킬러의 분야를 예상해 본다. 5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관점에서의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 마지막 6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이해를 위한 핵심 기술을 소개한다. 탈중앙화 환경은 기존 관행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개입 없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면서 갈등과 변화가 예상된다. 계약 위반 사항이나 불이행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해결될 때 블록체인 기술이 대중에게 더 깊숙이 확산될 것이다.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로 성장했지만 내수시장 규모는 각 산업에서 세계 시장의 1, 2%에 불과하다. 한때 전 세계 시장의 20%를 차지했던 가상자산 거래는 우리나라의 뜨거운 열기를 통해 미래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의 역량을 블록체인에 집중한다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블록체인 인프라가 확산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2021년 설날에 창공. 그래서 여기 가상화폐는 화폐인가 투자 수단인가. 인프라 인증 인프라 기술 분산 증명 DID와 자기 주권 신의 SSI. 그 다음에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현황과 미래 전망. 응용 서비스와 규제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 혁신, 인프라 기술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 이슈, 블록체인 기술 따라잡기에 대해서 이것이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게 막 잠이 오는군요. 네, 막 이렇게 졸리군요.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책이 이 책 저 책이 다 궁금해서 근데 이거 책이 너무 이거 내용이 많아서 이거 읽는데 아이고 이거 굉장히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 아저씨 엄청 똑똑한가 봅니다. 일단은 책이 어렵지만 부자가 되려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가? 고학력은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가? 일단은 다 길군요. 고학력은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고교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흔히들 대학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너희가 선택하여야 하는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천만에 대학에서 너희를 받아들여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지 네가 선택한 게 전혀 아니다. 너희들 입장에서 말하자면 대학에 가느냐 못 가느냐이다. 실력이 안 되어서 못 가는 것을 너희 의지로 안 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뭐야 이 아저씨는. 하여튼 고학력은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가? 공부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학력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교육제도권 내에서의 공부와 능력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제도권 밖에서의 공부가 그것이다. 학력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교육제도권 내에서의 공부와 능력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제도권 밖에서의 공부가 그것이다. 나는 제도권 밖, 즉 사회에서 여러 책을 보며 하는 공부를 대단히 강조하는 사람이다. 제도권 내에서의 공부와 관련하여 말한다면 학교 공부를 아주 잘하면 부자가 될 기회의 첫 단추가 주어진다. 그렇다면 제도권 내에서 공부를 오래 하는 것, 즉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치거나 박사학위까지 얻는 고학력은 부자가 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먼저 대학의 경우를 살펴보자. 대학을 나오면 고졸자보다 취직하는데 유리하고 전반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로 인류대 출신들이 그렇다는 말이고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예외도 꽤 많다. 예를 들어 미국 포브스지는 미국 전체 대졸자 중 21%는 고졸자보다도 평균 수입이 적다고 하였다. 즉 미국 대졸자의 적어도 21%는 대학을 가지 않고 차라리 그 돈으로 연 5%의 이율의 채권에 투자하였다면 50번째 생일에 5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은 대부분의 대졸자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경제적, 시간적 투자 측면에서 볼 때 대학을 안 가는 것이 오히려 좋을 사람들이 부모의 강압에 못 이겨 또는 자존심이나 얼어 죽을 체면 비슷한 것 때문에 또는 대학에 가면 뭐 특별한 것이라도 배우게 되는 줄로 오해하여 또는 달리 할 일이 없어서 혹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클 것 같다. 기쓰고 대학을 가는 경우를 나는 종종 본다. 미국의 통계 수치를 적용한다면 한국의 대학생 5명 중 1명은 길을 잘못 든 셈이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 같다. 대학의 경우는 어떨까? 대학원의 경우는 어떨까? 대학원에 가는 사람들 중에는 취직이 안 되니까 경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대학원을 도피처로 삼는 경우도 있고 막연히 대학원을 나오면 뭔가 더 유리한 고지에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며 직장을 다니다가 뭔가 잘 안 풀리기에 대학원을 탈출구로 생각하면서 진학하는 사람도 있다. 과연 대학원을 졸업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유망한 투자일까?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제도권 내에서의 공부를 가장 장려하면서 학력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사람들은 바로 대학의 교수들이라는 점이다. 대학은 종종 학생들에게 대학원을 나오고 학위도 따 놓아야 좋다는 식으로 학력사회를 조장하는 주동자이다.
그래야만 대학원에 손님이 모이기 때문인데 학력 거품이 심한 한국이기에 대학원들의 학위 장사는 잘 되는 편이며 그러다 보니 한국의 10개 대학 중 9개소는 대학원을 운영한다. 똑같은 학력 중시 사회인 일본만 하더라도 10개 중에 3개 정도만 대학원을 운영하는데 말이다. 취직이 목적이라면 어중간한 대학원에는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그런 곳에서 학위를 받는 것은 적어도 부자가 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물론 다녔던 바로 그 대학에서 강사 자리를 얻고 그 대학의 교수 자리를 얻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지저분한 짓을 좀 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중간한 대학원도 당사자가 이미 학력 학벌 위주 집단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는 중이거나 혹은 공무원이 좀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고자 할 때에는 도움이 된다. 반면에 전직을 하고자 대학원을 다닌다면 제일 유망한 곳에 젊었을 때 다니는 것이 좋다. 경영자로서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볼 때 대학원은 이 사회에서 최고로 인정해주는 학교와 잘 팔리는 전공을 선택하여야 경제적 투자 가치가 높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세계 100위 안에 들어가는 경영대학원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쟁쟁한 해외 유명 대학원 출신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은 정말 뻔할 뻔짜가 아닌가. 해외 유명 경영대학원은 지원자의 합격률이 20%도 안 되는 유명 대학원이다. 분명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기회가 된다. 하지만 외국계 회사나 외국과 교류가 있는 기업에서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 해외 교류가 없는 회사들에서는 국내 유명 경영대학원 출신이 오히려 환영받을 수 있다. 경기가 침체되면 미국 내에서도 와튼이건 하버드이건 스탠퍼드이건 간에 취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졸업 후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게 된다면 취직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고 학비도 만만치 않으므로 유학으로 인해 잃게 되는 기회비용도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경제적 뒷받침도 되고 나이도 많지 않고 공부도 아주 잘한다면 유학을 다녀와라. 공부도 신통지하는데 기쓰고 유학을 가려고 한다면 글쎄다. 출신 대학이 인류대가 아니어서 대학원을 통해 학벌을 세탁하고자 한다면 나쁜 생각은 아니다. 학벌 사회에서 일단은 자존심을 회복할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정말 유명한 대학원이 아니라면 경제적 대가는 크게 기대하지 말라. 인류 대학원을 나와 몸값을 올려 취업을 한 뒤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실제로 어느 정도나 창출해내는가에 따라 대우가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고배를 마시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즉 입사할 때에는 환영을 받았지만 1년도 못 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가 지켜본 경험으로는 회사에서 일을 잘 못하던 젊은 직원은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간에 경영대학원을 다녀와도 일의 수행 능력에는 별 진보가 없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설픈 수준의 대학원은 학력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내가 80년대 고용하였던 기사 한 명은 학력을 속이고 취업을 하였으나 알고 보니 대학원 졸업자였다.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 교수는 이미 1962년에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저서에서 학력 거품을 경제력의 소모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대학원 졸업자를 무조건 고급 인력으로 보거나 사회의 두뇌로 여기는 태도는 정말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대학원의 모든 연구 결과가 궁극적으로 이 사회에 득이 되는 것도 아니다. 엉터리도 엄청 많다. 하지만 학교 먹물들은 오래 배운 사람들을 이 사회의 두뇌라고 외치면서 대학원생들에게 또 연구비도 주어야 하고 일자리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외친다.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대학원생들에게 연구비가 주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은 대학원에 이 어중이 떠중이가 너무 많다. 포항공대 대학원 같은 곳은 대학원생 전원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들어가기가 힘들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학원은 들어가기 힘든 곳에 다녀야 가치가 있다.
조지프 슌페터라는 학자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취직을 못하여 사회 불만 세력으로 뭉치게 되면 자본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겁을 주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윤을 만들기 어려운 순수 학문 분야를 자기가 좋아서 배웠다 하면 진로나 생계 문제 역시 본인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것 아닌가. 한편 공부하는 것이 체질적으로 좋아서 교수가 되려고 하거나 또는 연구소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한국에서 대학원을 나온 뒤 외국 유명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의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연 사회이기 때문에 대학원을 한국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끌어줄 교수가 없고 선후배 관계도 약하기 때문에 교수 자리 얻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교수들은 어디까지 읽었는지 까먹었습니다. 지금 전화하신 분은요, 어디다가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5%의 이자를 준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이분이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씩 2달을 받았는데 그거를 빼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 2달 15%씩 이자 받은 거 150만원 받은 거 왜 또 1000만원을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원금, 원래 원금을. 그래서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제 생각에 일단은 700만원이죠. 1000만원을 어쨌든 그래서 그 돈이라도 얼른 받아라. 더 그거 원금 뭐 1000만원 그거 다 받으려고 괜히 그러지 마시고 빨리 받아라.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 투자해라 그랬는데 이분이 이렇게 아침에 일찍 전화를 하셨네요. 하여튼 그랬고요. 네. 하여튼 한국의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연 사회이기 때문에 대학원을 한국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끌어줄 교수가 없고 선후배 관계도 약하기 때문에 교수 자리 얻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교수들은 대학원생들을 지독히 이용해 먹는다. 지독히 이용해 먹는다. 게다가 박사학위를 받아 대학 시간 강사가 되면 월 평균 소득은 40만원에 불과하다. 노동부의 직업 분류에는 일용 자급직 노동자다. 정신이 없네. 책을 너무 어려운 책을 읽다 보니까. 어려운 책.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교수를 채용하여 강의를 맡기면 적어도 월 400만원은 소요되는데 반해 강사는 싼 임금으로 부리다가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강사를 선호한다. 그나마 지원자가 많다 보니 임시직 시간 강사 자리에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에 연줄이 있어야 유리함을 명심해라. 기화 러시아인 박노자가 쓴 당신들의 대한민국은 한국의 대학과 교수 사회의 치부를 제3자의 눈으로 아주 잘 보여준다. 세이노 같은 부자들은 별로 안 읽을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책인데 공부를 오래 하려는 사람은 교수들에 대한 박노자의 글을 반드시 읽어라. 어쨌든 박사학위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나 투자 가치가 있을까 딱 잘라 말해서 큰 도움은 안 된다. 그러나 실습을 무지 많이 하는 인류 공대 대학원은 지금이 들어가야 할 저로의 찬스라는 것도 알아두어라. 승진이 무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박사 학위가 있다고 돈 많이 주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원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웬만하면 박사 코스를 밟으라고 말할 것이다. 박사 코스 손님이 많아야 자기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권유를 하는 교수도 꽤 있음을 염두에 두어라. 물론 박사학위 하나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박사학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공부나 연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부수적으로 얻는 것이 학위이어야 하지. 학위 자체가 목표라면 잘못된 것이다. 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구소련의 과학자였던 콘스탄티 에두아르도비치 치올코프스키의 생애를 한 번쯤 살펴보아라. 가난하였던 그는 혼자서 공부하고 10대 시절부터 우주 여행의 꿈을 키우며 병아리를 빠른 속도로 돌려봄으로써 중력 가속도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도 하였고 다단 로켓의 이론도 마련하였다. 돈이 없다 보니 목수일과 대장장이 일까지 하면서 증기기관, 풍차, 펌프 등을 직접 만들어 연구에 사용하였다. 그의 논문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기에 교사일을 하거나 공상과학 소설을 집필하여 생계를 꾸려갔지만 홍수에 큰 피해를 입기도 하고 아들은 자살하고 딸은 반동으로 체포되는 등 불행의 연속이었다. 병상에 누워있던 나이 60살에서야 그는 비로소 국가의 인정을 받았다. 대학원 박사 과정은 치올코프스키처럼 진짜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가라는 말이다. 나는 80년대 미국에서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는 대학원의 박사 논문을 영문으로 써주고 꽤 많은 돈을 챙긴 적이 있다. 언제나 내가 의뢰자들과 논의하여 잡은 논문 제목은 한국에서의 무엇에 대한 연구였는데 미국에서 한국 실정은 어차피 잘 모르는 데다가 한국 내에서 얼마든지 기초 자료를 구할 수 있고 대학원생들의 논문들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기에 짜집기 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나는 당시 2년 동안 5명의 고객을 얻었는데 그 고객들 모두가 저명 인사들이고 나중에 교수가 된 사람도 있다. 당시 내가 가위로 논문을 짜집기 하는 것을 당신이 보았다면 아마도 기절초풍하였을 것이다. 불법이 아니었냐고? 80년대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비즈니스가 된다는 것조차 몰랐다. 결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보다 공부를 상대적으로 아주 잘하며 전공이 돈 버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나이가 많지 않다면 고학력을 추구한 대가를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투자, 대가를 경제적으로 크게 기대하지는 말아라. 인문대에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박사학위까지 받으려고 한다면 학위 취득 후에는 결코 안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강사 자리 하나 얻는 것조차 만만치 않을 것이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제시장에 자신이 내다팔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정부의 연구 지원 자금을 받아 만들어진 이공계 대학원의 일부 자료들 수준을 볼 때 나는 지금의 한국 대학 및 대학원들의 커다란 거품이 끼어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 과제비에 매달려 사는 교수들의 모습은 전 세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하, 어쨌든 읽어봤어요. 아, 이거 상당히 졸립니다요. 상당히 졸리고 글씨가 눈에 안 들어와가지고 글씨가 어리어리한 것이 저는 역시 공부 체질이 아닌가 봅니다. 아, 이 책이 하도 좋다고 또 어떤 분이 또 추천을 하길래 이 책을 사서 한번 나도 읽어보리라 했는데 역시 어렵습니다. 이게 뭐가 어렵냐면 생각은 일단 저랑 이분이랑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하여튼 어려워서 일단은 자기암식 공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기암식 공식. 네.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네. 되고 있습니다. 이면정이는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면정이는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성공 비결의 6단계. 네,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지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네. 제가 어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띠리리.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후. 야 신청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직였던 어깨 답답한 가슴을 활짝 펴봐요. 나 겨우 차림의 다정한 버티와 즐거운 마음으로 성격을 싣면서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나같이 근처기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지금은 봄이 지나면 여름이 돌아와요. 쏟아지는 태양 젊음이 있는 곳 우리들의 여름이죠. 여름이죠. 강에도 산에도 넓은 바다에 우리들의 봄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요. 노래를 부르며 우리 모두 다 함께 나같이 근처기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아유, 바비 인형 같은. 여러분 행복하세요. 현정아 행복하라. 네, 포노 사피엔스도 곧 있으면 다 읽어갑니다. 뭐 어쨌든 네.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이런데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플랫폼 기업들은 기존의 방식의 광고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제 물건이 좋으니 꼭 사셔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광고는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팬덤이 생겨야 생존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변화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구글은 구글 글라스를 개발하면서 단 한 번도 광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만들어 팔 생각이 없었으니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출시도 안 한 구글 글라스라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존재가 퍼졌습니다. 어머 이건 꼭 봐야 해 라는 고객들의 입소문에 힘입어 순식간에 세계로 확산된 탓입니다. 구글의 알파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 한 번 없이 이세돌과의 세기의 대결이라는 이벤트만으로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아마존도 비슷합니다. 아마존은 아예 수년간 TV 광고를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중시되는 유통기업으로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신 팬덤을 유발하는 스토리에 몰입했습니다. IoT가 가미된 대시 버튼을 만들어 200개의 생필품에 대한 자동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가 하면 드론 택배를 들고 나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알렉사가 장착된 음성인식 스마트 스피커 에코도 IoT 분야의 성지로까지 불리는 무인 점포 아마존 고도 광고가 아닌 스토리에 집중해 성공한 사례입니다. 고객들이 스스로 자신의 SNS에 도배를 하면서 퍼져나간 것이죠. 이렇게 매력있는 스토리는 팬덤을 타고 스스로 확산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벤처들이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합니다. 책만 보면 졸리네. 막강한 힘 스토리텔링. 그래서 스토리텔링 능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기술을 개발할 때 세계 최초, 세계 최고라는 순위나 숫자에 민감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늘 최고의 개발이 최고의 브랜드를 만든다고 믿고 기업들은 이를 최고의 신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모든 제조 기업들이 최고 수준의 개발 능력을 갖추는 데 집중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LCD TV, 세계 최고의 집정률을 가진 메모리는 광고 문구는 그래서 기성세대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런 트렌드가 사라집니다. 세계 최고, 세계 최초보다는 나를 배려하는 제품, 나만을 위한 서비스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기술보다는 배려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획의 첫 단계는 팬덤을 만드는 스토리텔링입니다. 특히 고객이 좋아할 스토리는 과연 무엇일지 찾아내고 창조하는 힘 말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종합예술입니다. 근간은 당연히 인문학적 소양입니다. 그런데 막연히 인문학만 학습하면 생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스토리는 또 어떤 코드인지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건 훌륭한 학습 방법입니다. 막장 드라마도 학습 대상입니다. 기준은 데이터입니다. 미디어의 홍수 시대에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을 만들어내는 미디어는 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지 충분히 학습해야 합니다. 엔지니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지니어는 대부분 숫자를 목표로 일을 합니다. 스펙을 수치화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토리와 같은 감성적인 영역에 취약합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고라는 익숙한 숫자
기반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는 자신 있지만 스토리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막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지털 문명에서의 스토리에는 인문학적 소양과 감성 그리고 기술까지 모든 것들을 융합해야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각자 알아서 목표를 달성해 왔지 융합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스토리로 만들고 그걸 다시 감성을 더해 기술로 표현하는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며 공통 분모를 늘려야 합니다. 함께 일하는 프로젝트도 많이 기획해야 합니다. 낯설지만 필요한 일이라면 도전해야 합니다. 네. 아유, 오늘 제가 열정이 너무 앞서가지고 좀 무리하게 이것도 책을 이 책 저 책을 하여튼 정신없이 읽어봤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읽었고요.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현정이는 기적이다. 현정이는 사랑이다. 현정이는 최고다. 현정이는 이쁘다. 현정이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오직급 이면정입니다. 오직급 이면정입니다. 오직급 이면정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